점심들은 잘 드셨는지요? K수기님, 총공님, 림림님님. 이상민님 반갑습니다. 네, 박근혜. 조남식님 안녕하세요. 양강환님. 잘 모르던 이름들도 많아졌네요. 진짜 어디서 이렇게 모시고 오신 거예요? 송 작가님 따라오신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한 게 없는데. 뭘 좀 해요. 그래야 조만간에 5만 명을 넘어가지. 조만간에 길에 나가서 찌라시를 좀 뿌려볼까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도 근데 왜 찌라시예요? 본인 별칭이? 사실 그때 네. 방송 초기에 막 시작할 때 이제 그 박근혜 정권 치하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무성이 찌라시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 얘기들은 이제 이게 그 야권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찌라시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 네. 근데 이제 찌라시가 너무 알고 싶은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게 NLL 때 찌라시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 그게 찌라시면 나는 찌라시만 알려주는 방송이 되고 싶다. 찌라시라고 폄하를 당할지라도 난 진실을 알리는 얘기만 하겠다. 아, 이래서 아이디를 잘 지어야 돼. 맞아. 그 월드머니에서도 계속 찌라시 얘기만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 2달 쓰다 말았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 찌라시라는 이름을 못 벗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어로 개명을 한 거지. ZRC로. 그래가지고 지락시. 지식을 알게 되는 즐거움을 주는 시간. 지락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된 발음을 써, 사람들이. 찌라시. 찌라시라고. 네. 네. 아, 김희성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신동이 아빠님, 모기 포춘기 사서 쓰는데 아기방에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날이 더워져가지고 우리 아가들도 지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아가들보다 더 힘든 분들이 아가를 낳고 지금 키우시는 우리 엄마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부인한테 잘 주셔야 돼요, 신동이 아빠님, 진짜. 근데 포춘기 있잖아요. 나도 진짜 포춘기에 모기가 많이 걸려서 죽기를 바라거든. 근데 막상 갖다 놓으니까 어쩔 땐 하루에 한 마리도 안 들어와. 근데 매일 따보거든. 몇 마리 죽었나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변태야? 아니 이왕 설치를 했으니까 많은 모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놓자마자 모기가 안 와. 그래서 밤중에 진짜 진지하게 포충망을 좀 열어가지고 방충망을 열어갖고 얘들을 좀 불러 모아야 되나? 변태네. 성능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 그 점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네. 아니, 아무튼 뭘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살생하는 모기 수가 적으면 좋은 거지. 해충이 무슨 살생이야. 아무튼 그래서 내가 지금 공장에도 하나 놓고 사무실에 하나 놔놓고 지금 집에도 하나 놔 있는데 좀 모기가 안에 그득 들어있는 모양을 한번 보고 싶은 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냥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세요. 응? 야외로 호충기 들고 캠핑 가세요. 그 지붕 없는 데는 잘 놀러 안 가요. 예. 특히 더울 땐 더 그러죠. 예. 아니 뭐 모기 잔뜩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제가 네.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하고요. 우리 청공님께서 전류나 일주일 동안 못 봐서 눈에 다래끼 생겼음 책임져요 하셨는데 맞아요. 봤으면요 눈병 났어요. 안 봐서 그 정도입니다.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다. 예. 제가 그렇게 뭐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우리 이제 그 문희정 아나운서는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좀 보니까. 누구요? 이한희 씨. 이한희 씨. 네. 왜요? 문희상 국회의장 조카잖아. 네. 비슷하게 닮은 구석이 있는 거야. 어떤 부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어려워. 그냥 느낌 자체가 느낌 자체가 이게 외곽은 버리세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외곽은 버리고 그 눈, 코, 입이 몰려 있는 거를 그 극한 직업에 나오는 그 이한희 씨랑 그 연상을 해갖고 보시면요 인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네. 미스 코리아랑 닮았다고 얘기해 준 거야 오늘. 미연이 얼굴이 있네. 그래서 내가 그 문희상 씨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한희 씨한테 욕이 아니든 이한희 씨 닮았다라는 얘기가 결코 이한희 씨한테 욕이 아니다. 고소 고발을 생각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한희 씨는 좋아합니다. 네. 네. 저는 선을 그은 거예요. 저는 이한희 씨는 좋아합니다. 나 개상이 싫어해요. 왜? 개상 오빠 괜찮은데. 광고 얘기 좀 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이제 유료 광고를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계 이제 광고비가 이제 한 달 정산돼서 재계약 시점이 오고 있는데
고객들한테서 이제 컴플레인이 있나 없나 제가 확인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장하시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어. 일단 제쳤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음. 다행입니다. 금빵. 의외로 기대보다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빵도 재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 중에 금덩이 사러 가신 분들이 골드바 팔러 가신 분들이 좀 팔러 있었나 가신 봐요. 분들. 근데 잘했어. 우리가 추천할 때 25만원 이쪽 저쪽이었거든. 지금 23만원대 떨어졌잖아. 한 달 만에 여러분 10% 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팔로가가 좀 아까우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만원 넘었을 때 일단 파시고요. 만일에 이제 이게 팔기가 아까우시면 가서 골드바로 바꿔놓으세요. 아, 금땡이 이게, 모아가지고. 네, 금땡이 자체로 갖고 있는 것보다 골드바로 바꿔서 갖고 있는 황금성이라든지 나중에 가격을 쳐서 받아도 훨씬 유리합니다. 보관도 편하고요. 네. 그런 상석 드리고 싶고 이제 상품 중에서 제일 히트친 거는 역시 3위였습니다. 아, 3? 3위 엄청 많이 팔렸어요. 잠깐 이거는 지금 송 작가님이 담그신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담궜습니다. 추가로 사고. 대박. 그날 한 100여 뿌리 있던 거 내내 씹어 먹어서 그날 다 먹었고요. 그 몸에 이상 없으셨어요? 뭐 설사를 한다거나. 아, 이틀 동안은 겁나 기분이 좋았는데 3일을 안 가더만. 그 뭐야 그 효과가. 그럼 그거 하나 먹고 100년 만년 효과 보려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를 먹어야 돼? 꾸준히 먹어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이 이제 굉장히 좋아가지고 요즘은 주문 받고 캐러 가신답니다. 아 진짜요? 네. 주문 올라오는 거 보고 신선한 삶을 캐갖고 안 마른 상태에서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죠. 삶 사러 가세요. 네, 아무튼 3일 굉장히 좋았고 네. 금과 제철국이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제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상품 중에서는 포춘기하고 족발이. 아 족발. 네, 족발이 매출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아니 우리 아까 박미선님 같은 경우에는 제첩국 샀고요. 홍어도 샀어요. 홍어는 수육하고 같이 사셨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탁월한 선택이셨고요. 네. 편육. 그렇죠. 편육하고 같이 좋은 것 같고요. 감정이 풍부해진 게 아니라 약간 흥분된 거죠. 그때는 이제 제가. 힘이 넘쳐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새로운 먹거리를 여러분한테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네.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이렇게.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밥은 먹고 다니냐. 제목이 그거예요. 왜냐면 이거 김수미 선생님이 요즘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그거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네. 그 김수미 선생님의 레시피를 해갖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작권 주고 운영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무튼 이 상품이 나왔는데 4개가 하나 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들고 오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어서. 아이고 또 엎었다. 아이고. 네. 제가 처리할게요. 조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송 작가님은 자꾸 뭘 엎어요. 손 많이 타요. 사업만큼이나 잘 엎고 계시죠. 네. 아무튼 이게 양념갈비 1kg 2팩. 구이 1kg, 이게 4kg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가 1kg예요. 네, 요거 그게 4개 4개가 들어있어요. 양념 갈비하고 양념 구이로. 근데 요게 4kg인데 53,2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오. 네. 1kg씩 개별 포장돼 있고요. 저 그렇게 되면 아예 고기가 좀 못 쓰는 고기 아니야? 좀 저렴한 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수미 선생님은 자기 음식에 대한 저기가 굉장히 강하셔갖고요. 그렇죠. 옛날에 홈쇼핑 하다가 김치 때문에 한번 김치 게장 때문에 컴포에 넣은 거 보고 그 다음부터 안 하신대잖아요. 100명이 먹고 만족해도 1명이 불편을 가지면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수미쌤입니다. 네. 농협 안심, 그다음에 한돈 우리나라 돼지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요즘 국내산인 거고요. 원료가 조금 이제 국내산 돼지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습니다. 이런 포장육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배달식품들 이쪽에서 매출을 올려주지 않으면 농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좀 밀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 우리 파켓몰에서. 네, 파켓몰에서 들어와서 네. 찾아보시고 결제하시면 바로 포장돼가지고 냉동으로 여러분한테 갑니다. 네. 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되는 아유, 거니까요. 그 정도는 양념 다 다 돼 아세요. 있죠? 예. 네. 다 요즘은 아시겠지, 사실 뭐. 워낙 반조리 식품들 다양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음. 왜냐면 저도 괜히 쓸데없이 재료 사가지고 내가 해 먹어야지 하다가 다 못 쓰고 버리거든요. 항상 그게 그럼. 딜레마야. 예. 함부로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조리 식품으로 딱 내가 먹을 만큼만 사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엔 지금 냉동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냉동실에 오래 둬도 되고. 넣어놔도 괜찮은, 예. 냉동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동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어떻게 성질 급하신 분이 그냥 냉동 레이- 상태에서 레인지를 쓰시거나 전자레인지. 네. 아니면 이제 진짜 뜨거운 물 같은데 담궈서 어. 해동하시면 그거 안 이러면 좋은데? 이제 육질 아주 배리는 거고요. 그렇죠. 네. 가장 좋은 거는 구리판을 하나 집에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구리판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러니까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포장을 벗기고 육류 자체를 구리판 위에 깔아놓고 하시면 해동도 빨리 될 뿐더러 구리에서 발생하는 이온이 잡내를 없애고 고기 냄새를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그릇을 하나 준비하면 좋아요. 녹그릇이나 그릇. 구리 그릇을 아니, 녹그릇을 써도 돼요. 아, 녹그릇. 네, 녹그릇 같은 데다가 내용물을 꺼내서 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게 유기 그릇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렇죠. 예. 유기 그릇이 정말 좋아서 근데 유기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게 아마 4인상 한 세트 한 100만 원 정도. 네, 굉장히 비싸서 아쉬운 대로 왜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유기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그릇 장만할 일 있으시면은 왜 큰맘 먹고 막 접시 비싼 거 사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 요즘 많으니까 근데 유기 그릇으로 저는 장만을 하라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네요. 네, 무난한 생태계의 떡이다. 왜 그러십니까? 무난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저는 못 먹어, 괜찮습니다. 본인은 못 먹어도 예, 가족들이 괜찮습니다.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시죠. 네, 오늘도 즐거운 PPL을 다 했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에서는 그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지난달 25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굉장히 강경 진압을 하고 있죠. 네. 이제 나중에 막 군대까지 동원해 하겠다. 일종의 그 군시 계엄령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일반 관료들, 경찰, 도지사들, 특히 주지사. 주지사들이나 연방 법원에 있는 분들이나 국방부 관련자들이 겁내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무법지대를 만들 것 같아서 미국을. 네. 그러나 시위대가 더 빨리 이성을 찾고 평화 시위, 축제 분위기의 시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동원됐던 주 방위군마저도 지금 다 철수하는 분위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어떤 빌미를, 군 동원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미국 시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 그 상황을 보면서 왜 항상 미국 경찰 하면은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흑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시위 현장에 항상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만 보이지.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백인들은 늘 인종차별주의자들로 나오는 거잖아요. KKK라든지. 그래서 도대체 왜 전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 하면은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항상 이 인종차별 문제는 정말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원죄처럼 따라다니는? 그리고 참 변하지 않는. 심지어 흑인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에서는 항상 흑인과 관련된 인종차별 문제가 나올까? 그래서 그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만나는 그 현실뿐만 아니라 가끔씩 언급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의 그런 흑인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미국 사회 전반에 깔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문화나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초를 치자면 말이죠. 네. 이게 결국은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무슨 뭐 법적인 권리라든지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피상적인 것 때문에 이 차별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요 돈이 문제인 것이죠. 자, 설명해 주시죠. 돈이 문제는 아니 잠깐만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두 가지씩을 확 던져버리는 거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나 안 해.
나 이런 분위기에서 방송 못해. 나 진짜, 모욕감을 줬어. 내가 언제 목욕 가운을 줬어? 아, 뭐라는 거야. 귀 빠빠라. 네. 예,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다 흑인을 연관시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실제로 이게 정말 편견인데 왜 이런 편견이 생겼냐 했더니 미국 스탠퍼드대 심리학자인 제니퍼 에버 하르트 교수, 이분도 흑인 여성분이세요. 이분이 실제로 인지심리학자인데 조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봤더니 미국인의 뇌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흑인에 대한 편견이 미국인들은 흑인, 특히 건장한 남성들을 보는 순간 자동으로 폭력과 범죄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등치 큰 흑인만 보면 범죄가 연상이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게 다 미디어의 어떤 재교육 같은 거야. 그렇죠. 무슨 뭐 폭력 영화나 뭐 어떤 과거에 드러나는 대중한테 노출시키는 이게 범죄자들 이미지를 다 흑인으로 연결시켜 놨거든. 마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한때 영화에서 조폭하면 다 전라도 말투 쓰게 만든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 얘기하니까 열이 확 받네. 듣는 전라도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난 김수미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 뭔 소리야. 모르는 거야? 김수미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 비슷한 거거든. 왜요? 맨날 김수미 쌤이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욕쟁이로 돼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기센 여자 이런 쪽으로 나온 걸로 이미지를 해놓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게 굳어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 근데 미국은 오래전부터 흑인으로 이게 굳어져 있다는 거야.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놀라울 만한 사실은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인구 중에 흑인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50대 50 될 것 같죠? 따져놓고 보면 백인이 60%고요. 히스패닉이 19, 흑인은 14%밖에 안 돼요. 한국 같은 아시아 인종은 7%밖에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참정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인구수로 다시 전환을 시키면 백인이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백인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정책 중심이 백인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일단 근본적인 구조를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파켓몰에 목욕 가운은 안 팔아요. 예, 그리고 우리 최철민님께서 미국의 시위가 평화 시위로 바뀌게 된 계기가 대한민국의 평화 촛불 시위가 표본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SNS 상에서 우리가 한동안 열심히 했던 그 촛불 집회 사진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각성이 많이 일어났었죠. 여러모로 K 모델은 진짜 자랑스러워. 예,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준현님이 나빴어요. 전 경상도 출신이지만 깨시민이 된 후 호남분들이 제일 좋아요 하셨는데 저는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전라도 분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척들 다 오빠들 다 전라도 분이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별로 전라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고 제가 접하는 사람이 다 전라도 사람들인데 근데 출신만 그냥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는 경상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대학을 와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나뉘더라고요. 왜 전라도에서 대학을 온 친구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익숙하잖아요. 그 친구들의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한데 그 친구들은 경상도 말을 쓰는 제가 좀 낯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좀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흑백 갈등 문제가 영원한 갈등으로 가는데 이게 여기 약간 대자뷰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황당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예전에 이동영 작가하고 방송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전라도 분이세요. 그랬더니 이동영 작가 그때 결혼하기 전에 맨날 그랬거든요. 전라도 여자는 결혼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자기는 전략상 충청도 출신과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대선 나가 지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웃기고 있네 이런 대놓고 막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저는 전라도 분이시다 그랬더니 이 작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부모님 전라도 분이라는 얘기 하지 마라. 피해본다라고 얘기하길래 그게 현실이라고. 이 작가도 그게 올바르다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지역 감정이 정말 왜곡돼 있다라고 예를 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족을 붙이자면요. 이게 머릿수로 하면 절대 안 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상도와 전라도 어떤 혈연 관계,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혈연 관계로 따지면 인구가 비슷해요. 근데
경상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갖고 경상도 쪽 지역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맞아요. 전라도는 워낙 이주를 많이 해서 전국에 퍼졌기 때문에 맞아. 호남이나 뭐 호남뿐만 아니라 경기나 뭐 이런 쪽에 나오는 지지표들은 사실 전남 출신, 전라도 출신 경기인이 가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표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에 전라도, 호남권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나라 구한말 때 서울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50만 밖에 안 돼요. 지금 1000만이잖아. 순수한 서울 토박이는 사실 50만에서 100만이 못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외지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뭐, 민주당에 관련 표가 많이 나온 거는 그 안에 있는, 재향 서울 시민들이 표를 주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게 미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미국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에 중형 세단을 몰던 흑인 검사가 이유 없이 백인 경찰에 불신 검문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왜?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흑인인데 세단을 몰아, 너 이거 훔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고급차를 흑인인데 몰고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하는 흑인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 사람이 일반적인 시민이거나 로또 맞아서 된 사람이 아니고 검사잖아, 검사. 그 검사가 경찰한테 당신 흑인인데 왜 이거 몰고 다녀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자괴감 느꼈을지, 아니면 분노했을지. 그래서 사실 그때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인종차별이 뿌리 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도 참 그렇게 이슈가 된다는 게 슬픈 일이죠. 근데 실제로 어떤 통계나 이런 걸 봐도 지금 흑백 간의 차별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백인과 흑인의 중위소득이 어떤 차이가 나냐면 흑인은 백인보다 60% 정도밖에 벌지 못한대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흑인의 순자산은 백인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터지면서 우리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여기서도 희생자들은 빈익빈 부익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최전방, 죽음의 최전방에 몰려 있는데, 코로나19 사망자의 42%가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전체 인구의 14%밖에 안 되는데 42%가 죽었으면 4배 이상 그렇죠.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특히나 이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사망자의 70%가 흑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의 흑인 비율은 3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흑인이 더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주류 언론이 사설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상황을 미국의 인종차별은 1863년 노예해방선언으로도, 1964년 민권법 제정으로도, 2008년 흑인 대통령 당선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다. 사실 이 돈이 없으면요, 권력을 분할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력이 모든 권력을 비롯한 뭐 부의 집중을 비롯한 특혜의 집중, 뭐 모든 분야, 인권까지 포함하는 분야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세계 10대 부자를 떠나서 미국 내 10대 부자에 백인이 한 명도 없어요. 백인이. 흑인이 한 명도 없어. 정신 똑띠 차려? 정신 똑띠 차려. 나 당 떨어져서 그런 거. 10대, 미국 10대 부자에 흑인이 한 명도 없어. 네. 그리고 그 중에 6명 유택이에요. 그리고 그 8명이 자기 세대에서 이 부를 만든 거야. 그럼 옛날부터 이 부를 해왔던 원조 부자들, 록펠러라든지 뭐 카네기라든지 이런 원조 부자들은 이미 뒤로 다 빠져서 경제 전선에 안 나오고 있고, 그나마 나와서 이제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아마존이든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모든 이 미국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신생 기업의 사주들이 왜 다 백인이고 유태계고 그네들만 계속 부자가 되느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앞으로 미국 안에서 이 지역 차별을 떠나서 이 인종 차별에 의한 소득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흑인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이런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지는 사회일수록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미국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베버리 힐스 뭐 그런 관련해서 드라마도 예전에 있고 그랬는데 저는 왜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안전을 도모한 다음에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담을 높게 올리고 곳곳에 경비원들을 이렇게 경비원들을 이렇게 자기 돈으로 고용해 놓고 우리는 이 안에서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러고 살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그 밖으로 나오지 않을 거면 저는 그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밖으로 나와서 학교도 가야 되고요.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사는 집에 담을 높게 올려놔도 그 담에 대한 반발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한 그들의 담 안 속에 그 집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 재벌들이 이 방송을 볼 리는 없겠지만 저는 돈 많으신 분들이 좀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네들이 사람들한테 욕 좀 덜 먹고 좀 현명하게 착취하고 싶다면 나머지 사람들을 현명한 착취. 현명하게 착취하고 싶다면 나머지 사람들을 조금 더 먹고 살게끔은 해줘야지. 그러니까 불만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폭발한다고 얘기하죠. 폭발하기 전에 조금씩 우리가 그러니까 김을 빼준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굉장히 현명한 짓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제 자본주의, 저는 이제 자본주의 비판론자 아니에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니, 굉장히 자본주의 동경하지. 그래서 상위 10%나 5%가 모든 부를 독식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난하지만 내가 그 5%가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이야. 네. 그렇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해요. 왜 가냐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직까지 이 나라에서는 내가 없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뭐 중국은 아예 그 생각 없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포기해버려요. 이 단계를 못 뛰어넘는다는 거를 현실에 부딪혀서 배워, 알아. 그래서 노력을 안 해. 노력 자체를 안 해. 있는 거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계 부자의 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의 소득 구조를 봤을 때 그 나라 1% 부자하고 1% 최극빈자하고 소득이 몇 배 차이가 나느냐를 비교하는 지수가 있어요. 이 지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단편 우리나라가 약 3,000배 이쪽 저쪽 됩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부유평등 지수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미국은 7,000배가 넘어요. 멕시코하고 함께 가장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큰 나라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의 집중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위층한테는. 그래서 미국은 부자들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소득세 좀 더 걷어가라고. 이거를 내한테서 돈을 좀 어떻게든 갖다가 밑에 있는 애들을 이 건사? 보살피지를 못하면 얘들이 폭도돼갖고 내 집 담 넘을 게 분명하니까 내 돈 갖다고 복지에 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에 있는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런 뭐 폭동이라든지 뭐 다른 엉뚱한 그 시선을 뭐 중국 탓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대로 시선을 돌리는 또 미디어를 이용해서 이걸 호도하는 흑인은 다 위험하고 흑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우세하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저급하고 세계의 문제가 미국이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그 문화적인 코드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다 세뇌해 온 거란 말이지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임시방편이라는 건 어쨌든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일 거거든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은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 엘리사벳님께서 우리나라도 지원해야죠. 이주 노동자나 이주한 사람들이랑 국제결혼한 자녀들, 또 엄마가 한글을 잘 모르니까 애들 교육도 힘들어서 아이들도 교육에서 멀어져 가셨는데 이거 이제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하는 시스템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서 최근에는 그런 쪽으로 구석구석 지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걸 아느냐? YTN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오에서 실제로 그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쪽 그 기관의 원장님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거기 방송에도 계속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 흑인을 차별하지? 우리가 보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보는 것과 똑같이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늘 우리 반성으로 돌아오자고 제가 이게 병입니다. 저는 늘 남 손가락질했다가 손가락 4개는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이래서 항상 자기 반성으로 돌아오는 게 습관이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번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라는 지역이 특히나 이 인종차별이 더 심각한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왜 미국은 연방국가라고 해가지고 50개의 주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 외교 같은 굵직굵직한 데 있어서는 연방법이 우선하지만 나머지에 있어서는 주법이 다 우선을 해요. 그래서 주에 따라서 이 법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복지도 천차만별이고 근데 이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유색인종한테는 집을 팔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동산 판매가 불가능한 주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돈 되는 건데 그거 거래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수십 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집을 소유한 백인 가정은 76%가 넘지만 흑인은 4명 중에 1명 정도가 집을 가져가면 그 정도 그 상황인 곳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 저는 제가 흑인이라면 좀 짜증이 날 것 같은 게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인들이에요. 지들 노예무역하기 위해서. 정작 지들은 미국에 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스페인 살고 포르투갈 살던 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들은 자기네가 왜 와야 하는지도 모르게 정말 끌려가지고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와가지고 그 조상이 그렇게 온 조상으로부터 지금 후손이 퍼진 거잖아요. 흑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첫 출발부터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 과정은 점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 격차도 벌어지고 실제로 차별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더더욱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근데 미국에서 흑인을 얘기할 때 인종차별을 얘기할 때 원드롭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 부모 중 한 사람이 백인일지라도 이거에 간단히 말하면 네 피에 한 방울에 원드롭 한 방울에 흑인 피만 섞였어도 넌 흑인. 그러니까 6대조 할머니가 흑인이었어. 근데 그거로 다 백인으로만 결혼해도 흑인이야. 나는 120분의 1 정도가 흑인인 거예요. 흑인이에요. 근데 주민등록을 할 때 인종 구분해서 하얀데도 너는 흑인이라고 법이 정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머라이어 캐리가 우리가 볼 때는 약간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걸 떠나고 그냥 노래 잘하는 가수잖아요. 근데 머라이어 캐리는 본인은 흑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흑인이라는 정체성이 지금은 어떻게 왔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상 중에 흑인이 있어가지고 본인 스스로 나는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왠지 우리는 흑인 가정이야 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 박힌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본인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나는 흑인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머라이어 캐리도 본인이 흑인이라고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너 흑인이야 백인이야 본인한테 이제 물어서 난 흑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흑인이구나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건 백인의 외형을 가지고 있을 때 선택 권한이 있는 거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흑인이면 그냥 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인종차별 원칙이 뭐였냐면 정말 수십 년간 그걸 했던 게 평등하되 분리한다예요.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정책. 최근에 그 백인 경호 운전수가 흑인 피아니스트하고 같이 영화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그게 그린 노트였나요? 아마 제목이 그런 걸 봤는데 그린북인가 그린노트인가 그랬어. 아무튼 책이야. 근데 그게 보면은 식당에서부터 뭐 화장실 뭐 모든 공공시설을 흑인용 백인용을 구분해 놓고 따로 쓰게 만든 거야. 그럼 똑같이 1대1로 주든가 비율을 맞춰주든가 쓰기에 뭐 불편함이 없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길에서 나가 싸야 되는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차별을 하다 보니까 어떤 흑인들 자체도 내가 지금 공평하게 대접받고 있다. 지금 미국은 자유로서 모든 인권을 평등하게 대접한다는 미국 헌법 자체를 믿지 않은 거야. 근데 그게 벌써 3대, 4대로 흘러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소울푸드 치킨님께서
아, 소울푸드가 치킨이세요? 그린북은 흑인이 갈 수 있는 여관 소개집. 그러니까 흑인들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을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쫙 모아놓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정도의 사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 미국의 이 역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남북 전쟁이 이제 흑인 인종차별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각인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 전쟁도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사실은 다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북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과 남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 약간 달랐다고 그래요. 이게 북쪽은 유태계고요. 남쪽은 북쪽은? 프랑스계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산업이 달라져. 하는 산업. 왜냐하면 아프리카 아니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북쪽은 그래도 좀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공업, 제조업 이런 쪽으로 자원들이 발전이 됐고, 많았으니까. 그렇죠. 발전이 됐고 아래쪽은 기후가 워낙 좋다 보니까 대규모 농업, 농장,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목화를 많이 심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노동력이 엄청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사람 손이 엄청 들어가야 음. 되는 목화 농장에는 노예가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목화를 사들여서 직무를 짜는 북쪽에는 사실 사람은 별로 필요 그러니까 없거든. 기계가 하니까. 그리고 남쪽에서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봐야 목화값밖에 못 벌어. 근데 북쪽에서는 이걸로 면직모를 짜가지고 닭을 되팔게 되면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야. 그렇지. 원자재만 파는 것보다는 원자재를 가공해서 제품을 파는 게 훨씬 수익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인데 남과 북의 경제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생겨버린 거고, 그거를 이제 주정부라는 이름으로 따로따로 독립으로 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균등한 분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남부 사람들이 야, 이 가격에는 나 더 이상 못 팔아. 니들 앞으로 물건값 제대로 치르고 갖고, 이게 전쟁의 분미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정치인일 뿐이에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연방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노예제를 허용하겠다. 그러나 이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제를 해체해야 된다면 연방을 위해서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963년 1월 1일에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남북전쟁은 1861년에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4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는데 그 사이에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정치쇼예요. 남부에 있는 흑인 노예들한테 들고 일어나라고 일종의 반란을 선동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남부군들은 워낙에 노예 수가 많았기 때문에 남부군 아니 대부분 흑인인 거야. 그렇죠. 흑인 병사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쟁 영화 나온 것처럼 막 백인들끼리 총 쏘고 이게 아니야. 이게 완전 흑백 전쟁이었던 거지 당시에는. 그럼 왜 정의의 상징으로? 정의는 개뿔 그런 게 어디서 지들이 그렇게 포장을 한 거지. 돈 때문에 한 거라니까, 돈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이래서 우리가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한테 함부로 링컨 위인전 같은 거 읽히면 큰일 나. 네. 나쁜 사람이야. 워싱턴 위인전을 내가 읽었는데 기억나는 거, 도끼로 나무를 잘랐는데 내가 잘랐어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 뭐가 위인이, 이 그런 걸 사람이? 왜 읽은 거야? 아니, 전집이 오니까 순서대로 읽었지, 이 사람아. 내가 왜 패터슨 대통령은 뭐 했는지 잘 모르는데, 뭐 패터슨 미국 대통령 전집이 있었다니까, 우리 집에. 그걸 왜 출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말 저는 동화를 만들고 위인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구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동화 작가가 사상성을 가지게 되고 불온하다는 소리도 송 작가처럼 된다고. 내가 동화 작가잖아.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링컨이 세상 훌륭한 위인으로 둔갑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그저 정말 대통령이 너무나 되고 싶어 했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그 대통령 자리에 권력이 눈먼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을 놓고 세상 위대한 왜 우리가 그래야 돼요? 세종대왕을 그렇게 추앙을 하자고. 차라리 웃기지도 않아. 이니 대통령이 더 훌륭해. 이니 대통령은 겁나 훌륭해요. 네. 앞으로
이제 이니 대통령 위에 뭐가 좀 더 붙을 것 같아. 아. 대대통령이랬든지. 우리 이니 대통령 너무 훌륭하신 분이어서. 아주 정씨라고 확 밀어주시고. 그건 그래요. 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네. 네. 아무튼. 문희상 씨도 정씨죠. 자, 다음은 빨리 지나가요. 네. 없었던 아닌 걸로 건 하고. 아니에요. 네.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자, 이런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그래도 중간에 노예들을 이용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겼죠. 그러면은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액션,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여러분, 액션하고 제스처라는 표현 자체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마음은 담겨있지 않지만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5년에 재건기간이라는 걸 둬요. 이 재건기간 동안 뭘 하냐면은 막 노예에서 해방된 시민들에 대해서 확 보호조치,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흑인들이 가장 큰 좌절을 느낀 건 이제 노예를 안 해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북으로 올라가갖고 그치. 좋은 교육 받으면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못 올라오게 막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던 게 목걸이 포도청이라 또 그냥 목화 농장 가서 목화 노동자 일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 초우는 옛날보다 더 나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흑인들이 내려와서 주지가 돼버렸거든. 지주가 돼버렸거든. 백인들이 망하고 떠난 공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흑인들은 전쟁에 이겼어. 사실상 자기들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희생당하면서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보상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흑인들 계속 속은 거야. 올 때부터. 아유 참 저는 이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역사도 참 이거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1986년에 우리가 이제 민주화 항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반쪽짜리 승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충 어르고 달래고 무엇을 위해 싸웠나. 근데 그 다음 상황 벌어진 걸 보라고요. 아 그때 더 끝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잖아요. 아마 이제 흑인들도 이 당시에 느꼈던 절망감 비슷했을 거예요. 1877년에 갑자기 연방군대 보호장치가 없어져 버려서 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남부의 주 정부들이 다시 슬금슬금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은 아이 좋다 그래 니들이 일반 시민이 된 건 난 모르겠고 적어도 니들하고 같이는 우린 못 살겠어. 기분 나쁘고 더러워서 우린 싫어 이러면서 곳곳에서 이제 분리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1828년에 이 토머스 다트머스 라이스라는 사람이 쓴 흑인 생활을 주제로 한 연극인데 이때마저도 연극도 흑인들이 할 수 없잖아요. 노예니까. 누가 흑인 역할을 하냐면 백인들이 이렇게 검은색 분장을 하고 흑인 역할을 해요. 그 주인공 이름이 짐 크로우예요. 그러니까 짐 크로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다 차별하는 거. 모든 부분에서 학교도 다 따로, 버스도 다 따로, 기차도 다 따로, 그 다음에 화장실도 물론 다 따로. 이런 식으로 그 차별을 너무나 정당화하면서 법에다가 떡하니 박아놓는 겁니다. 이거 거주에 대한 게 이 정도 따로 차별을 받았을 정도니까 노동에 있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우를 받았을지는 안 봐도 뻔하잖아. 기본적으로 흑인의 절반 내지 5분의 1 가격이 백인 임금 수준이 흑인 임금 수준이 백인에 비해서 2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역사를 150년 동안을 끌어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흑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아예 박탈당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이제 흑인들 중에서도 의식이 깨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1896년에 플래시라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요. 본인은 그러니까 8분의 7은 백인의 혈통이고 8분의 1만 흑인의 혈통인 거예요. 애매하네. 근데 겉으로 보면 백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백인 열차칸에 앉아있다가 적발된 거예요. 사장이 너 흑인이니까 흑인 칸으로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야? 나는 나 이렇게 하얀데 왜? 그래서 이거는 인종차별이야 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이 소송이 뭐냐면 플래시 대 퍼거슨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루이지애나주에서 일어난 소송 사건인데 루이지애나주에서 이 플래시의 사건을 맡은 판사 이름이 퍼거슨이라는 판사입니다. 그래서 플래시 대 퍼거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퍼거슨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은
이거는 차별이 아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불리하되 평등하다. 다시 말해서 평등하지만 불리할 수 있어. 당연한 평등하지만 거야, 불리할 분리하는 수 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위법이 아니고 위헌이 아니야. 합헌이야. 문제는 이게 공식적으로 판결이 나버리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주법이 굉장히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법 규정이었다면 이런 판례 하나가 딱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전역에 퍼지고 어머 이거 법적으로 승소했대. 이거 차별 아니래. 마음 놓고 해도 되는 거네 라고 그렇죠. 하면서 확산을 시켜버린 거지. 이게 이제 차별을. 무려 1954년에 이제 또다시 대법원에서 파기되기 직전까지 미국 몇 사회 년이야, 전체를 이러면? 58년 동안 미국 아.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대원칙으로 위세를 걸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남부가 특히 심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남부에서는 무슨 짓을 하냐면 유색인종이 같은 백인과 같은 공립학교에 못 다니게 이것도 나눠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다시 흑인 학생인 브라운이라는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해요. 나는 흑인이지만 나는 백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 공립학교에 같이 다니고 싶어. 왜 학교를 구분해 놓은 거야? 이러고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학교만 구분해 놓은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백인 선생님 흑인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흑인 학교에는 흑인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선생님들인데도 선생님들도 차별받아요. 공립학교 선생님들이면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월급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라고 해가지고 1954년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각 주에서는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이거는 차별 아닌데? 라고 똑같은 판결을 내려요. 그러다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요. 상고까지 가는데 여기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대법관들의 성향이 나뉘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임기가 다 된 대법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나 또는 중간에 본인이 중도 사퇴한 분들 그 자리에 다 보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가 5, 진보가 4. 그래서 어떤 사안이 법적 사안이 올라가도 다 보수적으로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이 임기를 맡았을 때 대법관 한 명이 중도 사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싸 기회는 찬스다 이러고는 자기가 생각할 때 꼴통 보수주의자 판사를 대법관에 앉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얼 워런이라는 사람이에요. 얼 워런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이 워런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흑인, 여성 등 이 소수자 인권을 제한하고 있던 법률들과 또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옥죄고 있던 여러 법 규정들을 전부 다 위헌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판결 자체가 수구 꼴통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내렸던 그 판결 내용들은 다 진보적인 것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브라운 학생과 교육위원회가 맞붙은 소송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내립니다. 일단 분리하면 그 자체가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다.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면 무조건 불평등하다. 이러면서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이게 1954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분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판결이 하나 그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금방 바뀌겠냐고요. 그 뒤로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지역 차별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려 왕건이 후뇨 10절에 뭐 차량 이남에 있는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라고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조작된 말이 있어요. 조작된 말. 왜냐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게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데 마치 그게 조작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성계도 나중에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서북 지역 그러니까
함경도 출신인데 북방에 있는 사람들을 관료로 쓰지 않아서 지역 차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것도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역 차별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우리 지금 하는 호남과 영남 간의 지역 차별을 당연한 것처럼 만드는 일종의 이제 역사 교육적인 프레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진짜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정권에 이용을 하고 또 이렇게 이용된, 가공된 어떤 지역 감정을 좀 더 부추기기 위해서 지역 차별을 일삼았던 정치인들 때문에 사실 이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금 미국 못지않은 인종 갈등은 없어요. 우리는 생긴 게 비슷하니까. 그런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종차별은 없지만 외모차별은 있지. 이쁜 것들만 대우받는 더러운 세상.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계 평등해서 그래. 중국같이 한 56개 민족이 어울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워낙 인종들이 다르니까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는데 이 사람이 미모 평가가 안 돼. 얘는 원래 작고 동글동글한 스타일이고 난 길고 길쭉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 이쁘다 안 이쁘다의 기준이 좀 모호해.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외모 차별이 좀 덜한데 우리는 너무 빤하게 생긴 기본적인 그런 게 좀 있어서 문제인 거죠. 아니, 근데 튀었어. 아니 근데 차별 정말- 많이 당하셨나 봐요? 네. 네? 왜냐면 아니 제가 선택한 직종이 너무 어쩔 수 없이 외모가 중시되는 거라서 저 스트레스 겁나 많이 받았거든요. 그만해. 아이, 너무 가슴 아파. 나빠! 왜 사람 생긴 아니야, 거를 아니야. 차별하는 거야? 나쁘다고. 아니야. 네. 우리 문평론가는 외모 때문에 차별받는 게 아니에요. 그 네, 더러운 늙어서 그래.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차별은 나쁜 거예요. 네, 차별 나쁜 거고요. 이제 돌아가 볼게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역 차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없었던 그리고 중국이 가장 뭐랄까 탐을 내면서도 또 미국이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네.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전통적으로 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거의 유일한 세계 유일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역별로 공부만 잘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공부라도 잘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절이나 어떤 지역에서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만 잘하면 출세하는 거야. 공부만 잘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랬어. 근데 외국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흑백 갈등을 소득 재분배로 절대 해소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돈을 맞습니다. 쏟아져 봐야 맞습니다. 흑인이 지금에 있는 주류 사회를, 백인의 사회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여지를 줄 수 있는 게 교육의 평등인 겁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기회의 균등을,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바마가 우리나라 교육제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율학습 하는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공교육을 통해서 평등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공정한 시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걸 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요즘 들어와서 조금씩 변질된 대학 입학금이 점점 더 비싸지고 강남권 지역 애들이 좋은 대학을 독식하고 학벌로 요직을 하는 요런 나쁜 습관으로 좀 흘러가고 있었지. 요런 거는 이제 잘 나가던 그 조선이 말하자면 그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망하기 시작했던 거와 똑같아요. 비슷해져요. 탐관오리가 생겨나고 그 세력들이 늘어날 수 있게 만드는 건 공정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그 교육에서 가르쳐야 될 거는 국영수가 아니라 도덕심과 시민으로서의 자격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가 미국 꼴이 안 냅니다. 우리가 미국같이 안 망하고 일본처럼 정부의 이게 뒤통수를 안 맞으려면요.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제대로 배워야 돼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과 감염 방지가 최고죠. 자, 여기서 기본은
손 씻기입니다. 세정제보다 뛰어난 비누 유지의 살균 효과. 소독제는 알코올로 바이러스 활동을 제한하지만 비누는 세포막을 녹여서 바이러스를 박멸합니다. 자연산 고급 유지가 만들어내는 풍부한 거품과 세척력, 보습 효과, 그리고 은은한 향기까지. 외계인도 반한 안드로메다 최고의 미용 보습 비누. 뭐 이래 멘트가. 아무튼 시즈 외계인 비누 세트. 외계인 비누를 검색하세요. 수많은 체험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켓몰에서 외계인 비누를 검색해서 주문해주세요. 파켓몰 외계인 비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와,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식 교육에 대한 욕심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대한민국만의 약간 독특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은 일단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애들 학교부터 끊어버리거든요. 지금 학교 갈 때냐고 가서 일하라고. 근데 또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돈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너는 학교 가라고 얘기하대.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 가라고 얘기를 하지 진짜 나쁜 부모 아니고서야 너 돈 벌어와 하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변화의 의식을 가져야 될 게 모든 공부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무나라님 외모로 차별받았으면 송 작가는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에요. 왜 이러세요? 이민호 닮은 송 작가한테. 이렇게 조용해? 이민호 누구예요? 저 발언이야말로 살아나기 힘든. 아무튼 능지처참형이야. 아무튼 교육을 통해서 기회의 균등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강점인 것처럼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 안에서 교육과 그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께 학벌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성이나 창의력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어요. 조금 네.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열려 있는 네. 나라예요. 그거를 많이 열어줘야만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공교육의 강화예요. 공교육의 강화예요. 맞습니다. 콩고고기가 아니고 공교육의 강화. 네. 공교육이 안 돼요? 네. 자꾸 공고육이라고 나오네. 네. 고기가 아니 많이 저희가 필요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막 그 공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이렇게 사회 나서 제대로 하는 거 어느 못 봐. 뭐 이런 또 약간 저희가 약간 감정을 오버해서 좀 이렇게 강조하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공부 잘한 것도 나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댓글 달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 인정받아야 될 거 맞죠. 예. 근데 공부만이 무조건 그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는 계속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그럼요. 누군가는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공교육을 잘한다는 개념이 사교육을 버텨갖고 공교육 시험에서 월등하게 이겨나가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돼요. 예. 네. 제대로 평등하게 교육받고 평등하게 평가받고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자기의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저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만난 선생님 한 분의 얘기가 인생 전체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치거든요. 저도 정말 그 다양한 선생님 만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 쫙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좋은 기억보다도 안 좋은 기억이 많을까? 어떤? 이제 엄마 왜 안 오시니 뭐 이런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자꾸 엄마를 네. 학교로 부르게끔 행동을 하셨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시즌이 되면 네 정기적으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가갖고 이렇게 근데 저는 근데 그 시절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전교 1등인데 불렀다고. 전교 1등인데 왜 부르냐면요. 이게 약간 또 그런 거 1등 있어요. 턱을 내야 돼. 1등 턱을 내야 돼. 이게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엄마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들끼리 자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에 보탬이 되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로서 책임감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신 적 있어요. 우리 반 이제 반장의 엄마한테 이게 희정이도 공부를 좀 잘하는데 저희 어머님 회 나오시라고. 근데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그 전화 받을 필요 없고 이제는 갈 필요도 없다. 엄마 신경 쓰지 마라. 왜냐면 저희 집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면
반에다가 선풍기를 놔줘야 되고요. 그렇죠. 전교에서 1등하면 교무실에 에어컨을 놔줘야 돼요. 그런 네, 그게 그런 있어요.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생각하면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암울합니다만 지금도 그런 세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수혜를 이제 주로 시험지 빼주는 악질 선생님이나 일타 강사들이 보고 있어서 좀 그런 거지. 지금도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은 많다고 봅니다. 근데 흑인 인권 문제 어디 갔어 우리? 얘기할 또 흑인 인권 없어졌는데? 문제를 얘기하면서 흑인들이 사실 지금 제목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딴 네. 얘기만 하면서? 아니요, 흑인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계속 이어진 건 법적으로 아무리 차별이 철폐됐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각인된 흑인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육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이 더 편견을 고착화시키고 차별을 고착화시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공교육의 어떤 평등성이 그나마 잘 보장된 나라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의견 합시다. 이거 첫 방을 너무 길게 했어.